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 C. 오늘도 일상 속에 숨겨진 재밌는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주제로 소개해 볼게요. 네, 요즘에 맑고 푸른 하늘 보기가 어려워졌죠? 네 맞아요. 황사에 미세먼지에 정말 맑은 하늘 보는 게 하늘의 별 따기가 됐어요.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점점 회색빛이 돼가는 지구를 맑게 만들어줄 청정지구를 만들어줄 구세주라고나 할까요? 오 그게 뭐죠?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짠! 짠! 아 오늘의 주제 수소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 수소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수소 경제, 수소 에너지라는 말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생소하고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수소에 대해서 낱낱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은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연구단 김민중 선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10년 동안 수소연구 외교를 걷고 있고 현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연구단에서 그린 수소 생산 연구를 하고 있는 김민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수소연구단이라는 게 따로 있었네요.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수소가 아주 예전부터 미래 청정에너지원으로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그리고 연료전지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는 또 반가운 분이 나오셨는데요. 저희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 첫 방송에서 함께 해주셨죠.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동차는 나의 인생 이호근입니다. 짧고 굵게. 아니, 두 번째 출연이시라 그런지 굉장히 네. 여유 있으시고 예예. 첫 번째 방송 때는 전기자동차 네,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는데요. 네, 너무 네. 재밌게 쉽게 아, 예. 말씀을 주셨고 이 두 자동차 중에 하나는 전기차고 하나는 내연기관차예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먼저 만들어졌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는데요. 이 사진은 저도 처음 봐서. 네. 오늘은 수소거든요. 네네. 오늘 실제 수소 같은 경우는 제가 수소 전기차를 타고 있거든요. 지금 2년 돼가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나 불편한 점, 전기차하고의 비교 분석 이런 걸 또 2년 동안 진행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리고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심유연 학생. 안녕하세요. 아니 벌써 저희가 함께한 지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또 주제가 수소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하고 왔거든요. 두 전문가님들 수소에 대해서 오늘 잘 알렸어. 알고 아닙니다. 저 이해했어요. 빨리 이해했어요. 저도 딱 1초 걸렸지만 이해했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수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민중 박사님, 네, 아니 저희 몇 년 사이에 수소라는 단어를 제가 학교 다닐 때 이후로 가장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처음에 제가 소개를 드릴 때 제가 한 10년 정도 이제 수소 연구를 해왔다고 했는데 저도 지금 이렇게 관심을 받아본 적이 처음이거든요. 이제 기후위기도 심각하고 해서 이 미래 청정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다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수소 경제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산업과 사회가 다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다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탈피를 해서 수소를 이용을 해서 뭔가 우리 산업계와 우리 사회를 이렇게 좀 구동해 보겠다라는 것이 이제 수소 경제 모토입니다. 그런 수소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소 산업, 수소 경제 하면은 수소 모빌리티잖아요. 네. 요즘 수소 연료를 활용한 운송 기관들, 네, 네. 특히 자동차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떠세요?
수소 전기차 개발도 우리나라 어떤 메이커에서 98년부터 15년의 연구 기간을 거쳐가지고요. 네. 2013년에 완성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일본하고 우리나라 3개 회사의 3종밖에 만드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루오션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전기차의 장단점을 서로 보완을 하면서 미래형 자동차로 특히 무거운 기차, 선박, 그다음 드론 이런 부분에는 적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요새 또 친환경 에너지로 개발되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근데 왜 하필 수소가 이렇게 주목받기 시작한 건가요?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 수소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화석 연료를 얘기했을 때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듣던 게 이제 화석 연료가 고갈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지구상에 이제 풍부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고갈의 걱정을 좀 저희가 덜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수소는 이제 말 그대로 그 H2니까 이게 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 뭐 물의 형태로 탄소 배출 없이 뭔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청정 에너지원이라는 점에서도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잠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수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수소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정말 공부를 좀 해오셨는지 그런 것들을 약간 테스트 해봐도 괜찮을까요? 갑자기 화학 시간이 돌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혹시라도 제가 지금 문제를 낼 텐데 맞추시면은 그 옛날에 그 화학 시간을 한번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혹시 수소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저는 수소하면 역시 이거죠. 원자 번호 1번 아니겠어요? 네. 넘버원. 맞습니다. 네네. 가장 먼저 시작하잖아요. 주기율표 외울 때 보면은 가장 앞에 있어서. 딱 네. 수겔립에 막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끝까지 못 외워도 수소는 그렇죠. 알거든요, 누구나. 10번까지 여쭤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데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10번까지. 그리고 저는 또 수소하면 이렇게 쌍둥이 같은 중수소, 삼중수소가 생각이 납니다. 그 정도는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시죠. 아, 다행입니다. 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도 하나 떠오르는 게 있네요. 원소들의 조상이다. 가장 먼저 태어난, 탄생한 원소가 수소였을 거고요. 수소들이 결합하면서 헬륨, 뭐 그 뒤로 원자 번호가 쭉 늘어나게 되죠. 저는 조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맞습니다. 저랑 비슷한데요. 저는 실은 이걸 생각했거든요. 빅뱅. 아, 예, 우주가 탄생을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수소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태양. 예. 우주에 우리가 수소가 이제 모으기가 힘들고 다 날아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주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가장 많은 게 수소고 그렇죠. 모아두기는 힘들지만 지구상에도 여러 형태로 암모니아든 하다못해 물속에도 여러 가지 성분으로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으로 취득만 하면 이걸 갖다가 정말 활용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우리 탄생, 이 박사님과 거의 같은 통하는데요. 통하는 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또 저는 중학교 때 네. 배웠던 지식을 떠올려 보면 이렇게 딱 세 개의 성질이 떠오르는데요. 무색, 무치, 무미 이 세 개가 떠오르네요. 정말 가볍고 보이지 않고 네, 맛도 안 안 나. 느껴지고 네.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게 수소네요. 이 정도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다 고급스러운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만족스럽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런 화학 시간을 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실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실험이요? 네네. 여기서요? 네 여기서. 그게 가능합니까? 그럼 엄청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깜짝 네. 놀라실 겁니다. 네, 와, 한번 네. 보여주시죠. 좋습니다. 네. 보여줄까요? 보시는 것처럼 물이랑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각각 수소랑 이제 산소가 발생되는 이제 전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배터리 그리고 전극과 배터리 연결할 수 있는 전선 2개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수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간단한데요. 예. 아마 그 예전에 화학 시간에 한번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 물에다가 이 전극을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그럼 수소가 발생하면 뽀글뽀글 올라오나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리고 제가 여기를 연결하는 딱 순간 보시면 여기서 바로 네 이렇게
이렇게 진짜 그렇네요. 네. 저쪽이 많이 나오는 쪽이 수소. 그래서 지금 여기 양극 전압에서 높은 곳에서 산소가 나오고 그리고 전압이 낮은 곳에서 수소가 나와서 그래서 저희가 만약 이거를 떼면 다시 멈추고요. 그리고 그냥 연결하는 그 순간 이제 이 금방금방 즉시 그렇죠. 나오네요. 네, 그럼 저 계속 수소를 하면 물이 줄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저 아마 하루 종일 켜놓으면 아마 줄지 않을까요? 네. 그럼 이렇게 원리는 간단한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쓸 수 있는 이 에너지로서의 수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네, 수소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화합물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서 수소를 분리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제가 그럼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강연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방식은 정말 다양하게 많은데 그걸 오늘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나와 있는 크게 이제 부생수소, 계질수소 그리고 그린수소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부생수소라고 하는 거는 혹시 이 부생이라는 뜻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까요? 부가적으로 생긴다 아, 이런 네, 뜻인가요? 그러니까 주 생산물이 아니라 다른 그 용도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부가적으로 생산된 그런 수소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석유화학 증류 방법에서 나온 나프타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 나프타를 분해를 해서 저희가 에틸렌이나 프로필렌이나 부타디엔 같은 그런 기초 유분들을 만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게 나프타가 탄화수소 복합체인데 그 복합체들을 분해하다 보면은 이제 1% 미만의 수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부생수소라고 하게 되고요. 이제 부생수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존의 그 화석 연료,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그런 산업계에서 만들어지는 수소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동반할 수밖에 없지만 현재 가장 싸게 그리고 가장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소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계질 수소인데요. 이제 계질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약간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추출 수소라고도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질 수소부터는 정말 수소를 위해서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그런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 원료는 저희가 천연가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메탄이 주로 있을 텐데요. 이 메탄을 이제 그 스팀 상태의 물과 반응을 시키면은 이렇게 수소가 나오고 그리고 일산화탄소가 나오는 이런 반응으로 저희가 수소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질수소의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이제 그 석유화학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러한 그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이 부생수소랑 이 계질수소를 이제 그레이 수소라고 보통 많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레이. 색깔을 통해서 어떤 수소의 특성을 많이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하지만 계질수소의 경우에도 가격은 부생수소보다 비싸지만 그래도 좀 더 대용량화된 수소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계질수소의 경우에도 초기에 그런 수소 경제와 인프라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저희가 분류수소라고 하는 수소가 있는데요. 이 분류수소의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CCUS라고 해서 카본을 캡처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용하는 그런 시설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비록 이런 메탄과 같은 천연가스, 석유화학 연료를 사용을 했지만 그 나오는 탄소를 저희가 포집을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런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활용할 수만 있다면 탄소 배출을 억제할 수 있다는 측면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레이는 아니지만 그린도 아닌 그래서 블루수소라고 독일에서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린수소입니다. 이제 그린수소는 아까 보셨던 물에서 수소를 만드는 그런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물이 있으면 이게 이제 수소와 그리고 이렇게 산소로 분리되는 공정이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전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전기를 만약에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이 반응에는 탄소가 배출이 되지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그린수소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 그린수소의 가장 큰 저희가 지향해야 되는 점은 재생전력으로부터 그래서 전기를 만들 때에도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그런 재생전력으로부터 이 그린수소를 생산해야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그린수소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아직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다른 수소 생산 방식에 비해서 약 2배 혹은 3배까지 비쌀 수가 있는데 이제 향후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비용을 절감을 한다면은 향후 저희가 이제 추구하고 있는 그런 수소 경제 그리고 탄소 중립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제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니, 저는 화학 시간이 다시 된 것 같은, 다시 학생이 된 것 같은 진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연료들을 전부 수입해서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수소 에너지를 우리나라가 만든다면은 수입 걱정 없이 많이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는 아무래도 그런 에너지 자립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전기를 이용을 해서 그린소를 생산할 수 있으면 우리도 이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그린소를 만드는 생산 기술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노력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린 수소 만들 때 쓰는 그 수전의 기술 있잖아요. 그게 수소를 만들 때만 쓰는 게 아니고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으로 만든 에너지를 저장하는 용도로도 쓴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태양열, 풍력 같은 그런 재생에너지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풍력도 바람이 많이 불 때도 있고 적게 불 때도 있고 그리고 태양광도 구름이 끼거나 구름이 끼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 전력의 어떤 생산량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기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항상 좀 쓸 수 없는 그런 미활용 전력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미활용 전력을 수소의 형태로 바꿔서 저장을 했다가 그 수소를 다시 전기를 생산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연료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전기만 생각했을 경우에 배터리에 저장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이런 전력, 재생 전력이 점점 커지게 되면 저희가 굉장히 대용량 그리고 그 대용량의 전기를 장주기로 저장을 해야 될 텐데 네. 이 경우에 배터리의 경우에는 그 비용도 좀 높아지고 그리고 전기가 계속 소모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수소를 활용하면 그런 걱정 없이 이렇게 대용량 장주기로 저장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수소가 전기를 저장해 놓는데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군요. 아니, 현재 근데 몸담고 계신 이 수소연구단에서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재생 전력을 이용을 해서 그린소를 생산하는 분야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지만 궁극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그런 수소 산업, 수소 경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불안정한 어떤 부하의 특성을 가지는 재생 전력과 그리고 수전해가 연결되었을 경우에 수소랑 산소가 섞여서 이게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소와 산소의 가스의 섞임을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수소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수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대체 이 수소가 언제부터 이렇게 연료로 쓰이게 된 건지, 연료로서의 수소의 가치를 언제부터 알아보게 된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계속 저를 쳐다보면서 얘기를 네, 제가 눈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숨겨진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보는 이정원의 잡학사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호근 교수님 사진 받으실 줄 아시죠? 예, 압니다. 네, 제가 사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경험자시니까. 네. 하나, 둘. 딱 받았습니다. 네. 딱 받았습니다. 네. 예.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 사진을 먼저 보내드렸는데요. 운송수단이에요. 수소를 연료로 한 최초의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1900년대 만들어졌던 것인데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비행선. 비행선. 맞나요? 아, 맞습니다. 한 번에 맞췄네요. 너무 쉽게 맞히셨는데. 제가 애니메이션을 많이 봤는데 그 애니메이션에서 항상 비행선으로 이 비행선 그림이 타고. 나오더라고요. 네. 이대로 가다가 내 엉덩이 다 당했어. 어라, 올라가는 거야? 낭만적이죠. 근데 사실 현실은 낭만과는 달라서 굉장히 큰 사고가 있었어요. 1937년 대서양을 횡단하던 초호화 비행선이 착륙 직전에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9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30명 정도가 사망하는 굉장히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비행선, 수소 비행선은 하늘에서 볼 수 없게 되었죠. 혹시 운송교통에 관심 많으신 이호규 교수님이 네. 요 내막을 좀 알고 계신 게 있으시면
아니요, 저도 딱 그 수준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폭발 사고가 발생을 했고 가연성이기 때문에 이제 사용이 좀 금지됐고 전선이나 이런 데 뭐 걸렸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언뜻 들은 것도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좀 모르고 있어요. 뭔가 발화가 있어가지고 네네. 수소가스가 터진 거군요. 네네. 그전에는 비행선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렇게 되었던 안타까운 사연이 있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가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1969년 뭔가 떠오르는 사건이 있으세요? 우주로 날아간 아폴로 네 아폴로 몇 호? 69년 11호. 아 정확합니다. 야, 아, 진짜 맞았어요? 네 진짜 맞습니다. 찍었는데. 네. 이 아폴로 11호가 또 수소를 연료로 썼어요. 그때 나사에서 우주선의 에너지원으로 핵연료, 2차 전지 등등을 고려를 하다가 핵연료는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좀 있고 2차 전지는 우주에서 충전이 불가능하니 수소 연료 전지로 쓰자. 그래서 아폴로 11호를 수소로 날려보냈다고 합니다. 그 아폴로 11호에 그 당시에 알칼라인 연료전지가 3기 정도 들어갔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연료전지가 최대 약 2,300와트까지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었고요. 또 이 연료전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그 우주같이 고립된 환경에서 이 물을 식수로도 활용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좀 유용한 기술로 활용이 됐습니다. 정말 그린이네요. 그럼요. 수소를 해야 합니다. 달 착륙이라는 인류의 꿈을 이뤄준 이 수소 연료 전지가 푸른 별 지구를 지키기 위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수소 에너지가 어떻게 우리 지구를 바꿔놓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여기까지 이정원의 잡학사전 마치겠습니다. 네, 역시 오늘도 너무 흥미진진하게 잘 들었습니다. 아니, 전에 뭐 애니메이션에서 비행선을 봤다고 했는데 저는 애니메이션도 열심히 안 봤나 봐요. 이렇게 수소 연료가 활발히 사용됐었는지 오늘 처음 알았네요. 네, 사실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처음 안 것이고요. 사실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한 대표적인 이동 수단은 수소 연료 전기차인데요. 이호근 교수님, 그 전기차 네네. 원리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가능하신가요? 예, 가능하죠. 일단은 우리가 수소차 이러는데 수소 연료 전지차, 좀 줄이면 수소 전기차가 맞고요. 왜 이걸 구분해야 되냐면 한 15년 전쯤에요. BMW에서 기존의 내연기관차에다가 LPG 탱크 같은 걸 달고 수소 연료를 앞으로 끌어내서 이게 폭발하거든요. 폭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솔린처럼 공기하고 혼합시켜서 폭발을 시켜서 그 추진력으로 차를 운행한 수소차를 만들어서 100대를 리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 물만 나온다 이런 것도 보여줬었고요. 독일의 BMW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휘발유 대신 수소로 엔진을 돌리는 수소 자동차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수소 충전소 등의 보급이 따라주지 못해 대량 생산은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브래드 피트도 그걸 리스에서 썼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건 수소차고요. 지금은 전기차의 어떤 단점들이 좀 있거든요. 배터리가 워낙 무겁다라든지 충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고자 빨리 5, 6분 안에 충전을 하고 달리면서 전기를 만들어 쓰는 연료 전지를 도입을 해서 결국은 그건 즉석 비빔밥이겠죠. 즉석에서 전기를 그때그때 만들어서 쓰는 이게 수소 전기차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수소 전기차 별명이 달리는 공기청정기라고 네네. 들었는데요. 예. 이유는요. 수소 전기차는 수소를 보관하고 있다가 차가 달리면서 앞에서 들어온 이제 공기죠. 공기 안에 산소하고 결합을 시켜서 전기를 발생시키고 물을 배출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계속 공기를 빨아들이는데 그 공기 안에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연료 전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뭐 막이 찢어지거나 안 좋은 영향을. 그러니까 1중, 2중, 3중 필터를 통해 가지고 먼지를 다 걸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리면서 먼지를 빨아들여서 포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소 전기차 한 대가 달리면 경유차 50대가 달리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다 제거해 준다. 그래서 달리는 공기청정기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별명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아니 교수님 1화 때 네. 전기차에 대한 칭찬도 많이 해주셨는데 네네. 수소 전기차 극찬을 해주셔가지고 예. 네 아니 다음 픽도 역시 네. 수소 전기차이신 거죠? 다음 픽도 그렇습니다만 근데 이제 수소차하고 전기차는 또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네. 좋습니다. 일단 전기차하고 수소 전기차에 대해서 늘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수소차가 미래의 친환경 자동차냐, 전기차가 미래의 친환경 자동차나 많은 다툼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면서 장점만을 살리는 쪽으로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전기차나 수소 전기차나 공통이 뭐가 있냐? 전기라는 게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전기로 모터가 구동이 됩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차량 안에 아주 큰 배터리를 싣고 이 배터리를 충전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로 충전을 해서 가득 충전이 되면 운행을 하다가 운행 거리가 다 되고 배터리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 재충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충전 인프라가 주유소처럼 곳곳에 있어야 되고요. 장점으로는 현재 전기는 어느 곳에든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볼 때는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큰 노력이 들지 않고 이미 주변에서 전기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단점으로는 충전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래서 급속 충전기라는 게 있어서 메이커에서는 뭐 18분이면 충전을 한다, 5분이면 100km를 간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고용량의 충전기들은 전력 사용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가정집에서 있는 전기를 뽑아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별도의 전력 공사를 동반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전기차의 단점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전기차가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뭐 7만 대, 10만 대 이렇게 보급되는 상황에서는 이게 충분히 문제가 없지만 2,400만 대의 우리나라 자동차의 절반 정도가 아니면 10%가 전기차로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실제 지금 이렇게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전력망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를 친환경 전기를 통해서 그린 에너지를, 그린 전기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급됐을 때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고요.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수소 탱크에서 수소가 나오고요. 앞에서 산소가 나와서 그 자리에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운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소 탱크에 연료를 채우는 시간만이 충전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솔린이나 경유, LPG 탱크를 채우는 시간 5분에서 6분이면 연료를 충분히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전 시간이 길어진다는 단점이 극복이 되겠죠. 단지 인프라가 현재 부족해서 대전만 해도 수소 충전소가 몇 곳이 없고 이렇게 줄을 서서 대기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탱크에 약 750 기압 정도의 수소가 차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공급하는 보조 탱크는 이것보다 압력이 높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두 대 연료를 공급하다 보면 압력이 낮아져서 이 탱크를 다시 가압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충전소에 가면 줄을 길게 서 있는 결국 인프라 문제죠. 다만 이게 수소 전기차가 10만 대, 20만 대 보급이 됐을 때는 새로운 전력 공사보다는 각 수소 충전소에 충전기나 탱크 설치만 개수만 늘리면 되니까 단기적으로는 전기차가 유리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소 전기차가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게 현재 인프라까지 고려한 장단점이고요. 보다 더 나아가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게 주행거리예요. 주행거리고 이게 이제 코스트, 가격입니다. 가격을 보면 보통 한 450에서 600km가 기준이 되는데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 범위 미만에서는 가격이 이런 그래프를 따라 올라갑니다. 결국은 한 300km 내외에서는 배터리 용량도 크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가 낮은 가격에 제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수소 전기차는 수소 연료 전지라는 스택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그 스택 값이 워낙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짧더라도 비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기에 비용이 이만큼 많이 듭니다. 하지만 이 정도를 지날 때까지 상승률이 완만하죠. 그러다 보니까 300km에서 한 500km 내외 정도 요 구간은 수소차나 전기차나 제작 비용이 비슷하게 듭니다만 중장거리로 넘어가서부터는 오히려 이게 전기차거든요. 전기차의 배터리의 가격과 무게 때문에 가격이
수소 전기차보다 월등히 많이 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충전 시간도 길어지고 무게가 비싸지니까 제작 원가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나왔던 전기차처럼 400km 주행거리 미만의 중소형 승용차로 우리가 출퇴근용, 가정에서 주변에서 인구가 많이 있는 과밀지역, 대도시에서 오염물질을 줄여주는 용도로는 전기차가 훨씬 유리합니다. 하지만 뭐 주말에 여행을 간다거나 SUV를 탄다거나 여러 가족들이 또는 버스, 트럭과 같은 화물, 더 나아가서는 열차나 배나 드론 같은 경우 실제 주행거리를 늘리고 탑승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는 전기차보다는 수소 전기를 이용한 연료 전지가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와, 이 수소 전기차와 전기차, 네네.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이 아주 쏙쏙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박사님 그러면 혹시 들으시면서 둘 중에 나의 선택은 어느 쪽으로 한 표를 던지시겠어요? 네, 저는 장단점을 들으면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전기차가 제가 회사에서 집까지 10분 거리밖에 안 그렇죠. 돼요. 맞습니다. 짧은 거리를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주행 거리가 긴 운행에 유리한 예. 수소차보다는 전기차가 저한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 선택하면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정답이세요. 네. 유현 씨는 어때요? 네, 저는 기다리는 걸 잘 못하는 성격이라 그래도 충전 속도가 빠른 수소차를 선택했는데 제가 차를 살 때쯤이면 인프라도 잘 구축돼 있지 그러네요. 않을까라고 믿습니다. 좋네요. 정확히 분석을 하고 되게 학부생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길게 볼 줄 알고 네. 좀 다릅니다. 네네. 그러니까요. 아니, 교수님 그런데 듣다 보니까요. 예, 예. 그러면 완전한 수소차는 네. 어떤가요? 만들 수 있죠.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냥 내연기관 차에다가 수소 가스를 집어넣어서 그냥 불을 붙여서 펑펑펑 하면은 되거든요. 물만 나오고. 그러니까 가솔린하고 똑같은데 오염물질 발생이 없다라는 거죠. 단지 거기서 소음도 발생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엔진으로만 쓰면은 자동차용으로밖에 못 써요. 근데 지금 세계 각국은 수소 경제, 클린 에너지 시스템으로 결국 제가 수소차를 타고 집에 가서 집에 도킹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발전을 해서 전기를 뽑아서 집에 있는 TV를 돌릴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떤 클린 에너지 시스템까지 같이 본다라고 하면 집에서 내연기관 펑펑펑펑 돌려서 뭐 뽑았을 수는 없죠. 뭐 방앗간처럼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료 전지, 그 전기를 일상생활에서도 쓸 수 있는 이런 V2L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수소 전기차를 유엔 학생이 달리는 공기청정기라고 말씀하셨는데 한편으로는 네. 또 달리는 수소폭탄이다 이렇게 걱정하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폭발의 위험성이라는 것은 모든 압력 용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100%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수소폭탄에 사용되는 그 수소하고 우리가 수소 전기차에 사용되는 수소하고는 완전히 다른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해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복합 재료를 쓰는데, 복합 재료라는 것은 일반 강철보다 10배 이상 튼튼하고 가벼우면서도요. 또한 이거는 터지질 않고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연료 탱크를 뭐 10m 이상의 높이에서 낙하한다거나 총알로 관통 실험을 한다거나 아니면 용광로 속에 넣어놓고 압력이 계속 올라가면 특정 안전 밸브가 열리면서 수소가스를 분출하게 되거든요. 근데 분출되는 압력이 너무 높다 보니까 거기다 불꽃을 갖다 대도요. 불이 붙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이 꺼집니다. 촛불 우리가 세게 부는 것처럼. 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안전 시스템은 다 통과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위험성 없습니다. 위험성이 있다면 제가 타겠습니까? 예. 그렇네요. 몸소 타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또 2019년에 강릉에서 수소 탱크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수소하면 좀 두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수소폭탄과 이 우리가 사용하는 수소는 다르다고 그렇게 많이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폭발 사고가 나다 보니까 에이, 그래도 뭔가 폭탄 같은 요소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강릉 폭발 사고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인재의 성격이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수소가스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안전 불감증이라든지 관리 소홀도 분명히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생에너지랑 연결해서 그린수소를 생산할 때 수소랑 산소가 섞일 수가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덜 고려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용기들도 안전 기준에 맞는 그런 용기가 아니라 일반 그런 이제 고압가스 그냥 일반 용기를 사용을 해서 폭발의 위험성이 좀 더 커졌던 것 같고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수소 탱크 폭발 사고에 대한 수사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요. 안전장치가 없고 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소를 걸러내거나 과다 유입을 알아내는 장치가 아예 설치되지 않았고 제대로 점검도 하지 않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관리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충전소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수소가스를 저장하는 그런 곳에서는 굉장히 그 강한 그 안전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연구하기에 오히려 가끔 벅찰 정도로 너무 안전 규제가 많아서 그런 것들 다 이제 수행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지도 필요하고 비용도 필요하고 그렇거든요. 이중 삼중의 그런 안전 장치를 많이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안전 법령이나 규제들도 굉장히 마련되어 있다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도시가스 경우에도 굉장히 그 위험성에 대해서 좀 걱정도 많이 했지만 저희가 안전 관리 시스템을 잘 도입함으로써 저희 실생활에 많이 녹아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 수소도 동시에 그렇게 우리 생활에 그런 안전 그런 규제나 그런 안전 법령 등을 통해서 충분히 녹아들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별로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프랑스는 뭐 에펠탑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은 도쿄타원에 도심에 다 있다고 하는데 네네. 대전에 혹시 충전소가 있나요? 예, 실제 제가 이제 2년 됐는데 처음에 차를 샀을 때는 다소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에 이제 학하동 쪽에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안전 규정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으로부터 뭐 200m 떨어져야 된다. 사무실에서 50m 이러다 보니까 외곽 지역에 고속도로 옆에 있거든요. 그럼 뭐 집에서 보통 한 10km 미만 거리고 한 20분 정도 거리니까 틈 나는 대로 가서 충전을 해왔었죠.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세종에도 생겼고요. 네. 청주에 2곳이 있고요. 신탄진 휴게소 서울 방향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주공항 나가자마자 바로 하나 있고 서울 방향에 안성휴게소 상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제가 여기저기 다니다가 보이는 곳에서 넣어도 되고 일부러 충전소를 찾아서 시간을 안 내도 되는 게 대전에서 저는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 아까 강연 들으면서 네네. 보니까 주행거리가 길수록 네네. 큰 그런 운송수단일수록 수소, 전기, 자동차 그런 연료 전지가 유리하다고 하셨는데 네네. 이런 데 또 지금 연료 전지, 수소 연료 전지가 연구되고 있나요? 연구되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2018년 수소 연료 전지 열차가 시범 운영 개발되고 있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한 선박, 그리고 무공해 선박이겠죠. 이게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지 이런 테스트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코레일에서 수소 열차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강연을 하다 보면 그쪽에서 많은 질문도 하고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항공기나 드론처럼 비행 물체 같은 경우는 배터리 무게에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쪽의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실제로도 에어버스에서 2035년까지 탄소 배출이 없는 그런 이제 운송기를 만들어서 보급하겠다라는 어떤 좀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형 항공기에도 수소를 이용한 어떤 그 에너지원들이 많이 활용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네. 세계 다른 나라, 또 우리나라도 열심히 지금 수소 에너지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사실 에너지 강국이 결국 세계에서 어떤 경제를 좀 주도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어느 쯤에 있는지, 세계를 그럼 주도하고 있는 건 어디일지 좀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좀 우리나라보다 앞섰다고 얘기하는 게 일본을 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수소 전기차는 우리나라보다 1년 늦게 양산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기술은 앞섰는데 그 수소 클린 에너지 사회라는 큰 그릇으로 보기 시작한 건 일본이 먼저거든요. 일본 좀 지진이 많이 발생해서 전기가 많이 끊깁니다. 그래서 소형 가정용 발전기라는 게 늘 있는데 이걸 수소 연료 전지 발전기로 바꿔서 본인이 수소차를 타고 왔다가 전기가 끊기더라도 그 수소를 뽑아서 가정용 어떤 전기를 보급하는 이런 어떤 그리드 개념으로 가는 게 일본이 좀 상당히 앞서 있고 부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일본도 말씀해 주셨지만 유럽에서도 굉장히 이 수소 전략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파크라는 곳을 운영을 해서 마인츠에 있는데 풍력 에너지와 그리고 그런 수전의 기술을
접합을 해서 풍력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그 생산된 수소를 뭐 다시 전력으로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그 수소를 저장한다거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염두에 둔 어떤 사업까지 진행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소 택시가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어려운 일이기는 한데 그런 수소 택시들 같은 경우에도 택시 기사들이 직접 수소를 충전할 수도 있고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규제적인 측면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충전소에 안전 등이 잘 확립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말씀하셔서 그런데 어떤 기술에 대해서 어떤 경쟁력을 평가할 때는요. 자원, 기술력, 규제, 시장 네 가지를 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자원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기술력은 이제 10년 전부터 월등히 연구해 주신 것 때문에 우리나라 수소 전기차든 수소 에너지 기술은 많이 앞서 있어요. 시장은 작죠. 당연히 나라가 작다 보니까. 그럼 마지막 남은 경쟁력의 지표는 규제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에서는 프랑스에서는 셀프로 충전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고압가스 관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수소가스를 충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충전소가 24시간 운영도 안 되고 하루 12시간만 운영하죠. 그 규제만 완화돼서 셀프로 할 수 있으면 결국 24시간 운영이 되니까 수소 충전소 개수가 지금보다 2배로 늘어난 효과를 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외곽에 충전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보다 안전에 민감한 일본 같은 경우도 LPG 충전소, 주유소, 수소 충전소를 일정 조건만 만족시키면 같은 구역 안에 둘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 폭발의 시너지 효과가 나고 위험이 가중된다고 해서 같은 지역에다가 충전소하고 주유소를 같이 못하도록 법으로 묶여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완화하는 것도 인프라 구축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일부 지역을 또 수소 시범 지역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 것들은 어떤 건가요? 지금 이제 안산 그리고 울산 그리고 전주 완주 이렇게 세 곳을 수소 시범 도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어떤 수소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이 도시의 어떤 수소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목적으로 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도시가 또 다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산 같은 경우에는 좀 노후화된 산업 시설을 좀 수소를 이용한 산업 생태계로 체질 전환을 하는 그런 형태로 시범 도시가 운영되고 있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부생수소가 최대로 많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석유화학 공장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생수소 인프라를 이용을 해서 뭐 수소 모빌리티라든지 아니면 수소 파이프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수소를 이용한 도시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전주 완주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라든지 수소 버스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보급을 해서 모빌리티 위주로 시범 도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산과 울산, 완주의 중심에 있는 네네. 대전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대전도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죠. 그래서 네. 대전에서도 이 수소 경제를 이제 좀 다음 어떤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잡아서 수소 충전소 보급이라든지 그리고 수소 버스 보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충전소가 3개밖에 없는데 이런 충전소를 계속 늘림으로써 이제 교수님 같이 수소 자동차를 수소 전기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단 하나 있는 전주기 그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산업의 전 주기에 갖춰서 품질 안정성이라든지 제품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있어서 앞으로 대전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수소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갑자기 대전에 있는 게 와, 뿌듯해지고 괜히 막 기대감이 더욱 생기는데요. 대전 지역을 보면 많은 연구소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국책연구소도 있고 사립연구소도 있는데 화학연구소나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여러 연구소에서 수소 관련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아쉬운 건 각각 많은 연구를 할 수 있고 알찬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걸 모아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어떤 컨트롤 타워가 현재 부재하고 일본처럼 전체 관련 산업들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교환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게 좀 아쉽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식 질문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소는 뭐다? 네, 여기 빈칸에 각자만의 답을 담아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오늘 2번째 출연이신 교수님부터 하시는 게 어떨까요? 썰렁한 거 해도 돼요? 그럼요. 네. 뭐든 저는 가능합니다. 수소는 불이다. 수소는 불이다. 불? 예, 불. 예. 불이 붙어서 불이 아니고 영어로 불. 암소는 카우고 수소는 불이다. 네. 너무 아직에 그랬나?
이제 이해했네. 좀 빠르네. 수소가 잘못된 말이고 수소가 정답입니다. 수소가. 그러면 다음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수소는 가볍지만 가볍지 않은 에너지다. 이렇게 이야기. 2박 3일 연구하시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랍니다. 그 수소가 사실 굉장히 가볍잖아요. 앞서서 맞아요. 저희 1번 원자 번호 1번이라고도 했었는데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에너지 면에서는 결코 가볍지 않은 그렇죠. 굉장한 역할을 해낼 존재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어떤가요? 이현님은? 저는 수소는 지구의 애인이다 이렇게 애인이다. 네, 정의를 해봤는데요. 왜냐하면 수소라는 게 지금도 저희 주변에 이렇게 항상 저희 곁에 있고 그리고 또 곁에 있어도 계속 쓰고 싶은 그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지구의 애인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좀 마지막으로 가니까 네, 긴장이 되는데 저는 수소는 쉼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쉼표라고 한 이유가 사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좀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산업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너무 좀 빨리 달려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후도 많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우리 삶의 터전도 많이 파괴된 것 같아서 이 수소를 기점으로 해서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이 쉼표를 찍으면 저희가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소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다른 에너지원을 이용한,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효율 이런 것들만 생각했다면 좀 지속 가능한 사회라든지 뭐 청정 에너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쉼표로 하게 됐습니다. 와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박사님 넘어가시려고 그러는데. 제가 넘어갈 수 없죠. 저는 정리를 한번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불을 해주면 다시 하겠습니다. 수소는 미래다. 미래 너무 식상합니다. 불이 더 낫죠? 네. 수소는 가볍지만 가볍지 않은 때론 불 같지만 때론 쉼표 같은 항상 곁에 있는 지구의 애인이다. 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불을 살려보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머리에 불이 납니다, 지금. 아니, 너무 훌륭하게 살려주셨습니다. 네. 날로 이 정리 실력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수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멀게만 느껴졌던 이 수소 에너지가 저희 곁으로 바짝 다가온 느낌입니다. 네, 탄소 중립,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지구 함께 풀어야 되는 숙제인데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연구하고 많이 활용할 수 있게 깨끗한 맑은 미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상에서 과학이 더 친근해지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도 유쾌하고 유익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외쳐볼까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